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진짜 수많은 경제 기사나 금융 리포트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짚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사실 정보는 많은데 내 돈에 진짜 도움되는 걸 찾는 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최근 발표된 그 가장 중요한 보험 그리고 금융 관련 뉴스 10가지를 쫙 모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10가지나요?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뉴스만 읽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각, 가족 그리고 미래 안전을 위해서 이 복잡한 뉴스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헤치는 게 오늘 목표거든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알짜배기 혜택이나 제도를 챙기는 그 정보의 필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1순위는 내 돈과 직결되는 보상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가입이나 해지할 때 꿀팁. 그리고 세 번째가 법과 제도의 변화. 마지막으로 업계 동향 순서로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구성이네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섹션, 내 돈과 직결되는 보상과 보험금 이슈입니다. 이게 1순위 뉴스인데요. 첫 번째 기사가 실손보험이랑 건강보험 환급금의 엇박자 정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참 말 많은 이슈죠. 네, 그러니까 실컷 병원비를 돌려받았는데 내년에 그 돈을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그게 참 소비자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액이 나오면 그걸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이중정산 문제 때문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돌려주는 건데 왜 민간 보험사가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금지의 원칙이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가입자가 실제 낸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상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요. 네네. 주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미 투병으로 지쳐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내용증명 날아오고 돈 뱉어내라고 하니까 이 사후환수 절차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결국 기관 간에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어서 생기는 비효율이잖아요. 당분간은 이런 이중정산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큰 병원비 지출이 있으셨다면 내년에 환급금 수령하실 때 보험사에서 환수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현금 흐름을 생각해 두시는 게 안전하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대법원에서 구상권 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어요. 건물 화재와 관련된 건데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하필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네, 이건 특히 자영업자나 세입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신의성실 원칙이니 구상권이니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사가 건물주한테 먼저 화재보험금을 주고 나서 불이 난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한테 그 돈을 대신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을 졌다가 다시 뺏어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물주랑 세입자가 둘 다 같은 보험사의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다른 쪽 주머니, 즉 세입자의 배상책임보험에서 그걸 뺏으려는 아주 모순된 상황이었죠. 아하, 같은 보험사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네요.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법원이 그건 상식적인 신뢰,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지했습니다. 보험사가 스스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와, 이거 세입자, 즉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유리하고 다행인 판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나중에 상가나 건물 임대차 계약 매르실 때 화재보험이랑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확인하시면서 이 권리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1순위 뉴스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소식인데요. 국내 최초의 먹는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죠. 발베사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발베사. 이거 정말 의미가 큰 뉴스입니다. 보통 이런 표적치료제는 약값이 정말 천문학적이잖아요. 맞아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그동안 엄청난 약값 부담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게 급여권, 즉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최신 치료제가 점점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비급여로 남아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흐름을 읽는 거예요. 이게 내 보장 설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맞네요.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주로 수술이나 입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답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발베베스와 같은 먹는 항암제나 통원 치료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내가 가진 암 보장 범위가 이런 최신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증권 열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보험 가입과 유지, 그리고 해지 시에 꼭 알아야 할 필수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순위 뉴스들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전 팁들이죠. 네 번째 뉴스 제목이 정말 후킹한데요. 가족이 쓰러졌는데 보험금을 마음대로 청구 못한다.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직계 가족인데 왜 안 되는 거죠? 가족이 갑자기 뇌졸중이나 치매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보통은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떼개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제 돈도 아니고 가족 돈인데. 하지만 법정 대리인 권한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몇 달씩 걸리거든요. 당장 내일 수술비, 병원비 내야 하는데 몇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삼촌이네 친족 등을 미리 지정해 두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장치예요. 와, 이건 진짜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시면 가족들 보험에 대리 청구인이 지정되어 있는지 바로 당장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네, 건강할 때 미리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돈맥 경화가 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인데요. 방송인 안선영 씨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겪은 가난과 병원비의 처절한 고백이 화제가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죠. 이게 단순히 연예인의 안타까운 개인사가 아닙니다. 그럼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요. 한 명의 오랜 투병이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게 경제가 파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보험 하나 더 들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요. 간병이나 치매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고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지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현금 흐름과 관련된 여섯 번째 뉴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의 함정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달콤한 말, 이거 진짜 득일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정입니다. 그래요? 늙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생활비도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도장이 즉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내가 낸 원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 기준이에요. 아, 종신보험은 처음에 사업비 많이 떼서 해지환급금이 엄청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수령액이 훨씬 적은 경우가 태반이죠. 물가 상승률은커녕 원금 손실을 확정짓는 꼴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대안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팁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가족 간 연금 활용법입니다. 가족 간 연금 활용법이요? 그게 어떤 방식이죠? 자녀가 부모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내주거나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아, 보험을 깨서 손해를 보느니 가족 안에서 일종의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이거 정말 똑똑한 꿀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종신보험 해지하시기 전에 이 방법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적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제도 변화와 업계 동향인데요. 일곱 번째 뉴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능화되는 안보험 사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 수준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브로커를 넘어서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진단서랑 항암 치료 영상까지 완전히 위조하는 충격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 영화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범죄도 고도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기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아, 보험사가 사기로 돈을 잃으면 그 손해를 메꾸려고 전체 보험료를 올려버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검증 시스템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보험사들도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정당하게 청구하는 사람들도 돈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이네요. 결국 우리가 낼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자본과 내실을 채워라 며 경영 개선 요구를 의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아주 짧고 명확한 뉴스지만 의미는 큽니다. 저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보장 내용만 보지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잘 안 보잖아요. 롯데손해보험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바로 회사의 건전성 지표 확인입니다. 보험은 길게는 20년, 30년 뒤에 돈을 받아야 하는 장기 상품이잖아요. 단순히 보장 내용이나 당장 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가 튼튼한지 재무 안정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회사가 위태로우면 나중에 내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지니까요. 자, 9번째 뉴스는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중동 위기에 코스피가 대폭락하고 원유선 운임이 폭등했다는 소식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급감했죠. 운임이 3배나 폭등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어떻게 내 주식 계좌와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으로 직결되는 걸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럼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지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코스피 타격으로 직결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기사 원문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KII 같은 우량주들도 이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현금을 좀 쥐고 시장의 파도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뉴스네요. 생명보험 브랜드 가치순위 소식입니다. 가볍게 짚어볼까요? 네. 브랜드 스탁 평가에서 삼성생명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교보, KB, 한화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순위가 그냥 인기 투표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금융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는 곧 신뢰 자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의 지표니까 장기 파트너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룬 10가지 뉴스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숨바쁘게 달려왔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보험과 금융 지식은 단순히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살아 숨쉬는 방패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리 청구인 지정 같은 건 당장 오늘 점검해 보시길 독려합니다. 맞습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7번째 뉴스에서 AI가 의료 영상까지 완벽하게 위조하는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 딥페이크 사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전에 AI가 우리의 스마트워치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알아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우와, 엄청 편리하긴 하겠네요. 알아서 돈이 딱딱 들어오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AI끼리 데이터를 두고 이게 맞네? 틀리네? 진위 여부를 다투는 사이 우리 인간은 그저 기계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내 몸이고 내 돈인데 결정권이 기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의 금융주권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깊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스스로 주도하는 금융생활, 이게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주도적인 금융생활을 열렬히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새롭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